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후에 먹는 알약을 딱 떠올려 보면요. 되게 자연스러운 믿음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믿음이 있죠. 네, 그 물이랑 같이 꿀꺽 삼키면 이 작은 알약이 우리 위장관을 거쳐서 몸속 어딘가로 알아서 쫙 흡수돼서 자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의 말입니다. 약간 아주 튼튼한 택배 상자에 물건을 담아 보내면 비바람을 뚫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익숙하고 되게 편안한 방식이죠.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두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화학 합성 의약품들은 애초에 그 혹독한 소화기관의 환경을 잘 견뎌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이 알아서 그 과정을 잘 버텨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약간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구조를 가진 최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세계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로 만든 약물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존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비유하자면 펄펄 끓는 강한 산성 늪에다가 아주 얇은 종이배를 띄워보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기는커녕 위를 통과하는 즉시 흔적도 없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산성늪이 바로 우리의 위고요. 그 종이배의 뼈대까지 다 끊어버리고 분해하는 액체가 바로 위산, 그리고 소화 효소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그렇죠. 단백질 구조가 거기서 다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피부를 뚫고 혈관이나 피하 지방에 직접 찔러 넣는 주사제 형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주사 바늘의 공포를 견뎌야만 했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네. 이 소화기관이라는 무시무시한 장벽을 우회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면으로 넘어서는 것, 그게 현대제약산업이 정말 수십 년간 매달려온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였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기술이 바로 딱 이 지점에 있습니다. 2020년 4월 8일 현재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선을 완벽하게 집중시키고 있는 삼천당 제약의 S패스 기술입니다. 네, 장안의 화제죠? 맞아요. 이 연약한 종이배를 살려서 위산을 통과하게 만들고 결국 장까지 무사히 보내는 마법을 찾아냈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막 쏟아지는 주식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여러분을 위해 낱낱이 해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기술이 가지는 거대한 맥락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를 자랑하는 약이 하나 있잖아요. 알죠. 비만 치료제. 맞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한 GLP-1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막 기적의 약이라고도 불리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주사라는 거잖아요. 매일 혹은 매주 맞아야 하는. 네, 환자 스스로 자기 배나 허벅지에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주사제라는 겁니다. S패스 기술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을 주사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편하게 먹는 비타민 같은 알약으로 바꿀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약 하나가 띡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의 수많은 바이오 의약품들이 투여되는 그 방식 자체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을 만들어낸 겁니다. 와, 플랫폼이라는 그 거창한 타이틀이 왜 붙었는지 알겠네요.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술의 물리적인 실체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부터 한번 해보를 해보죠. 앞서 산성늪에 띄운 종이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산과 소화효소가 가득한 곳에서 대체 무슨 수로 그 연약한 단백질 약물을 보호한다는 건가요? 그 해답은 의외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되게 친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요? 네, 에스파스 기술의 핵심 소재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갈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다당류 성분인데요. 이걸 후코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후코이단요? 그거 시중에서 부모님들 관절이나 면역력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팔리는 그 해조류 추출물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식품으로 우리가 먹어왔고 안전성도 널리 입증된 성분이죠. 여기서 제약업계가 주목한 건 이 후코이단을 다루는 아주 미세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다루길래요? 연구진이 이 후코이단 성분을 이용해서 1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미세한 구슬 모양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걸 분자 구조적으로 마이셀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이셀이요? 네. 쉽게 말해서 후코이단으로 짠 아주 작고 튼튼한 그물망 구슬 안에다가 그 연약한 펩타이드 약물을 쏙 집어넣어서
캡슐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얇은 종이배 겉면에다가 소화 효소가 절대 뚫지 못하는 천연 해조류 코팅 장갑을 딱 입힌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마이셀 구슬이 위산이라는 가혹한 늪을 지날 때 약물의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진정한 차별점은 이 마이셀이 위에 머물 때가 아니라 장에 도착했을 때 나타납니다. 장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위를 무사히 통과한 복합체가 장에 딱 도달하면 장 점막 표면에 마치 끈끈이 자석처럼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품고 있던 약물만 장벽 너머의 모세혈관 쪽으로 쓱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오, 약물만 쏙 빼서 넘겨주는 거군요. 그렇죠. 약물이 몸 안으로 실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생체 이용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야,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훌륭한 원리이긴 한데 사실 글로벌 빅파마인 노보노르디스크가 이미 리벨서스라는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알약을 시장에 팔고 있잖아요. 네, 이미 시판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먹는 알약이 존재하는데 에스페스가 구현하는 알약은 기존 제품이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사실 업계에서도 바로 그 차이점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환자가 물이랑 삼키는 똑같은 알약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몸속의 문을 여는 화학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리벨서스는 SNAC라는 화학적 흡수 촉진제를 씁니다. SNAC요? 화학물질이군요. 네, 아주 단순하게 비유를 하자면 굳게 닫혀있는 우리 위장관의 세포 장벽을 화학물질을 동원해서 억지로 일시적으로 헐겁게 만들고 비집고 열어서 약물을 쑤셔 넣는 방식입니다. 어우, 화학물질로 점막 틈을 막 강제로 버린다면 당연히 우리 몸의 위장관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존 기술의 아주 명확한 한계예요. 강제로 통로를 만들고 위장 환경의 산도를 인위적으로 확 바꾸다 보니까 위장관이 심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약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구토, 메스꺼움, 또 심한 설사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꽤 흔하게 보고되고 있죠. 게다가 그렇게 억지로 장벽을 열어젖혀도 결국 목적지인 혈액까지 도달해서 실제로 흡수되는 약물은 전체 용량의 고작 0.4%에서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와, 1%요? 남은 99%는 그냥 벌어지는 거네요?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반면에 삼천당제약의 에스파스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SNAC free, 즉 이런 화학물질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천연 미역 추출물 후코이단이 그 흡수 과정을 대신하기 때문이군요. 네, 에스파스는 화학물질로 장벽을 막 거칠게 부수는 게 아니라 인체에 매우 친화적인 천연 다당류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장 점막과 되게 부드럽게 융합하면서 자연스러운 통로를 만듭니다. 흡수되는 방식 자체가 아예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 같은 부작용 위험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흡수율은 크게 높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덤으로 원가 측면에서도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되게 값비싼 화학흡수 촉진제를 안 써도 되니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화학물질로 강제로 뚫어내느냐 아니면 천연 해조류 성분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느냐의 싸움이군요. 과학적 원리만 딱 들어봐도 왜 시장이 이 기술에 열광하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실 제약 시장이라는 게 아이디어랑 원리가 훌륭하다고 해서 곧바로 약을 팔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규제의 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기술이 정말 독창적이라는 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딱 해줘야 할 텐데 그 첫 번째 승전보가 최근에 들렸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2026년 4월 7일에 발표된 대만 특허 등록 완료 소식인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대만이라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게 막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거대 시장에서 받은 것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겉으로만 딱 보면 그냥 대만에서 특허 하나 땄네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제약 규제 시스템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대만의 약사법과 특허 시스템 구조는요.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까다로움을 자랑하는 미국의 해치 왁스먼법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해치 왁스먼법이요? 이 이름부터 어려운데 그게 정확히 제약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법안인가요? 제약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허가 특허 연계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약의 시판 허가를 받는 과정이랑 그 약의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이 아예 별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누군가 제네릭, 즉 복제약을 만들거나 개량 신약을 내놓으려고 할 때 기존 오리지널 약물이 가진 특허를 단 하나라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극도로 치밀하게 증명해내야만 판매 허가가 나옵니다. 아,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로 완전 철옹성을 쌓아뒀을 텐데 그걸 요리조리 피해가기가 만만치 않겠네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대만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특허가 딱 등록됐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특허 줄게 하고 도장 찍어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보 노르디스크 같은 거대 빅파마들이 촘촘하게 쳐넣은 방어망 속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식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기준을 들이대고 검증을 해본 거예요. 아, 일종의 모의고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 기존 경쟁 약물들과 비교해서 이 기술은 명백히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고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완벽한 차별성이 있다는 걸 국가기관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대만이 일종의 아주 깐깐한 글로벌 규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특허 출원인 이슈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핵심적인 국제 특허들의 초기 출원인 명단을 딱 보면 정작 기술의 주인인 삼천당 제약 이름이 아니라 대만의 서밋 바이오텍이라는 되게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양사 간의 지분 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야, 이거 남의 기술 빌려와서 포장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엄청 컸잖아요. 특허권자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외부 투자자들이나 관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제일 근본적인 소유권이 흔들리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신약 개발 과정, 특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R&D 협력 구조를 이해하면 이게 아주 전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합리적이다. 네, 시간을 2018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 삼천당 제약은 이 대만의 서밋 바이오텍과 포괄적 연구 영역 계약,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CRO 계약을 체결합니다. CRO라고 하면 제약사를 대신해서 임상시험이나 각종 물리적인 실험을 대행해주는 연구 수탁기관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초기 동물 실험이나 제형 설계 같은 되게 복잡한 R&D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해외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계약의 조건 그리고 자금의 출처예요. 돈을 누가 내느냐? 그렇죠. 이 에스파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동물 실험비, 연구원 인건비, 인프라 사용료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R&D 비용 전체를 삼천당 제약이 100%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주의 논리상 설계도 그려주고 건물 지을 건축비까지 100%다 냈으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돈을 낸 사람한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청받은 건설사 명의로 집이 등록되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계약서 내부에는 아주 명확한 조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즉 IP는 100% 자금을 댄 삼천당 제약에 귀속되며 삼천당 제약이 권리 이전을 딱 요청할 경우 수탁기관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른바 IP 강제 양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거죠. 아, 애초에 안전장치가 다 있었군요. 네, 서밋 바이오테크는 말 그대로 실험실과 연구 인력이라는 인프라만 제공한 전담 조직이었을 뿐이고요. 기술의 실질적인 권리와 소유권은 첫 삽을 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삼천당 제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7일에 회사 측이 대만 특허 등록 소식을 딱 전함과 동시에 이 과거 계약서 내용까지 사진으로 막 공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거군요. 네, 서류상 출원인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그 진짜 소유권 구조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오랜 의구심을 완전히 씻어낸 거죠. 과거에 꼬인 실타래가 대만 특허 등록과 명확한 계약서 공개로 싹 풀렸다면 이제 시선을 지금 현재로 가장 중요한 현실로 좀 돌려봐야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를 보면 이 에스페스 기술의 초기 연구가 무려 2013년 무렵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 처음으로 PCT,
즉 국제 특허를 출원했죠. 그런데 2020년에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특허를 내기에는 진보성이 좀 부족하다는 되게 뼈아픈 거절 통보를 받았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네, 한 번 좌절이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플랫폼은 과거의 그 실패 사유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낸 건가요? 2020년에 그 거절 통보는 일종의 아주 훌륭한 예방주사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당시 지적받았던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을 훨씬 날카롭고 단단하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6월에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 새로운 PCT 국제특허를 다시 출원하게 됩니다. 와, 4년 동안 칼을 갈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부검됐길래 분위기가 확 반전된 건가요? 초기 특허가 약간 우리가 해조류 성분으로 약을 감싸보니까 흡수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개념적인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다면요. 새롭게 출원된 특허에는 이 후코이단 마이셀 구슬을 정확히 어떤 비율과 어떤 온도로 제조해야 하는지, 장 점박에 도달했을 때 물리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해서 흡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전부 다 담겼습니다. 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레시피와 데이터를 내놨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개선된 체내 흡수율, 그 생체 이용률 수치를 실제 실험 데이터로 깍 입증해낸 것이 결정적이었죠. 이 특허는 이제 2026년 12월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산업의 주요 핵심 국가들에 본격적으로 국가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본선 무대에 오를 무기를 완벽하게 재정비한 겁니다. 특허랑은 지식기관 방어막은 아주 단단히 쳤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규제 기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방어막이 아무리 튼튼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막 아름다워도 약물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미국 FDA나 유럽 EMA에서 심사를 안 해주면 결국 시장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든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그널 하나가 포착됩니다. 최근 미국 FDA가 3,000당 제약 측에 프리-ANDA 미팅을 승인했습니다. 잠깐만요. 프리-ANDA 미팅이요? 그 ANDA라는 게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해달라고 내는 신청서잖아요. 그럼 그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사전 검토를 받는 자리라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기존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성분을 바탕으로 흡수 방식만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제네릭 허가 트랙을 밟는 건데요. FDA는 애초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술에는 이런 사전 미팅 시간조차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아, 문전박대 당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팅이 승인되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FDA 내부의 심사관들이 에스페스 기술 서류를 쭉 훑어보고 이 기술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없는 SNAC 프리 메커니즘과 해조류 기반의 약물 전달 방식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제네릭 허가 기준으로 심사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와, 기술의 근본적인 원리가 그 깐깐한 미국 규제 당국의 진입장벽을 통과할 자격을 얻어낸 거네요. 그럼 유럽이나 다른 지역 진척 상황은 어떤가요? 유럽의 규제기관인 EMA에는 이 먹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사람에게 직접 투여해보는 글로벌 임상 1상과 2상 신청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생체 이용률이 실제 사람의 위장관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제 진짜 사람 몸에서 테스트를 하는군요. 네, 게다가 아주 흥미로운 팩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임상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인데 유럽 11개국과 일본의 대형 제약 파트너사들과 벌써부터 대형 공급 계약을 맺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임상이 끝나서 허가가 나기도 전에 물량 계약부터 맺는 게 흔한 길인가요? 매우 이례적이죠. 이것은 단순한 상호 협력 차원의 MOU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상업화가 되었을 때 구체적인 생산 물량과 이익 배분 구조까지 싹 다 포함된 실질적인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유럽과 일본의 파트너사들이 에스파스의 사전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후에 이 기술은 임상만 통과하면 기존 시장 판도를 뒤엎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미리 입도 선매, 즉 과감한 베팅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 소유권과 특허 방어막, 그리고 글로벌 규제 당국과 파트너사들의 움직임까지 한 흐름으로 쭉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딱 연결이 되니까 왜 지금 시장이 이 기술에 주목하는지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 딥다이브를 들으시면서 정보를 종합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지켜봐야 할 체크포인트, 로드맵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기술 발전 타임라인을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에는 특허의 영토 확장과 인체 데이터 확인이 핵심입니다. 특허랑 사람 데이터요? 네, 최근에 낭보를 알린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국가별 특허 등록이 확정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유럽에서의 임체 임상을 통해 그 마법의 구슬이 사람의 몸에서도 기존 주사제나 리벨저스를 대체할 만큼 훌륭한 흡수율을 보여주는지 그 데이터가 공개될 것입니다. 동물에서 확인된 기적이 사람에게도 통하는지 보는 시간이군요. 그다음 중기적인 관점은요? 2027년에서 2028년 무렵은 가장 거대한 산, 바로 FDA의 본문을 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에스페스 기술로 만든 알약이 기존 오리지널 약물과 체내에서 완전히 똑같은 효과와 안전성을 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즉 비시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시험에 성공해서 FDA에 정식으로 제네릭 시판허가, 즉 ANDA를 제출하는 시점이 바로 이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판가름 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와, 그때가 정말 하이라이트겠네요. 그렇다면 그 관문까지 모두 무사히 넘고 드디어 상업화에 도달하는 장기적인 미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2028년 이후 상업화 단계에 딱 접어들면요. 이건 단순히 비만약 하나를 먹는 약으로 되게 잘 바꿨네 수준에서 끝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초반에 제가 이 에스페스가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대한 그릇이라고 하셨죠. 먹는 세마글루타이드의 상업화가 성공하면 그다음 타자로는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매일 찔러야 하는 인슐린이 바로 이 마이셀 구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아가서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분자 구조를 가져서 이건 알약으로는 절대 불가능해라고 여겨졌던 다양한 항체 의약품들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술의 무한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삼천당제약의 에스페스 기술을 이렇게 과학적 원리부터 비즈니스 구조까지 샅샅이 해부한 이유는요. 여러분께 어떤 특정 종목이나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여러분 자신의 냉철한 판단과 온전한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심층 분석을 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해외 특허 등록됐다, 사전 미팅 승인 났다는 표편화된 기사들이 그 이면에서 어떻게 과학의 발전과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그 복잡한 바이오 경제의 구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통찰의 눈을 길러드리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장에 막 떠도는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닫으면서 여러분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당뇨 환자들이 식사 때마다 냉장고에서 꺼내 배에 찌르던 그 서늘하고 무서운 인슐린 주사기가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병원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링거로 맞아 했던 면역항체 치료제들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이랑 가볍게 털어넣는 해조류 추출물 알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요? 진짜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나 불편함이 싹 사라지면서 일상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네요. 환자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약효가 깨지지 않게 항상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했던 전 세계 콜드체인 의약품의 거대한 물류지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 제약기업이 개발해낸 투여 방식의 혁신이 인류의 헬스케어 인프라 전체를 어떻게 통째로 재편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 거대한 가능성의 씨앗이 움트는 과정을 지켜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위산이라는 그 가장 가혹한 늪에서 연약한 종이배를 지켜낸 그 작은 미역 추출물 구슬 하나가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의 의료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다는 상상. 그것만으로도 오늘 정말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속적인 통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정보 더미의 핵심을 완벽하게 해독해서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